정말로 몇 억 년 전에 그래비 에일리언들이 등장했다고 그러면 더 위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그래비 에일리언들은 우주로 뭐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뻗어나가고 그러면은 뭐 앞으로 이제 고등 문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성들까지 다 점령해버려서 거기는 이제 그런 문명이 생기도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두디입니다. 오늘은 외계 문명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6시간으로의 영혼편에서 그 후반부에 잠깐 언급했었던 그래비 에일리언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사실 이게 되게 고전적이면서도 현재도 정말 궁금한 일명 페르미 역설에 대한 대답이에요. 저희도 정말 여러 번 다뤘듯이 이 페르미 역설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넓고 거대한 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여러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은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라는 이게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들이나 가설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3차 편에서도 얘기했던 어둠의 숲 가설도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되는 하나의 가설 중 하나지요. 외계 문명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존재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조용히 숨어 지낸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마치 사냥꾼의 위협에 숨어있는 동물들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러한 외계 문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조용한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외계인이요? 예, quiet aliens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는 이런 외계 문명을 의미하는 용어고요. 이와 반대되는 외계 문명을 시끄러운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시끄러운 외계인이요? 예, 라우드 에일리언스인데 이거는 우주 탐사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막 다른 항성계를 점령하고 확장하는 이런 외계 문명을 뜻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조용한 외계인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3차 편에서 다룬 어둠의 숲 가설에 해당하고 또 시끄러운 외계인은 카르다쇼프 척도편에서 다룬 3단계 이상의 고등 문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둠의 숲 가설은 조용한 외계인에 해당하고 자기 복지 우주선 같은 걸 보내서 막 다른 항성계들로 점차 확장하는 우주 문명은 시끄러운 외계인에 해당하지요. 조용한 외계 문명은 이런 어둠의 숲 가설처럼 자신들을 이렇게 적대적인 우주 문명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우주 탐사 및 확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너무 기술이 뛰어나서 이제 우리 인류가 관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거니까. 반면 이 시끄러운 외계 문명은 자기 복지 우주선 등을 통한 식민지 건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신호를 우주로 쏴 보낸다거나 또 다이슨 스피어나 그와 비슷한 이제 거대한 인공 구조물들을 막 우주에 띄워놓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존재를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외계 문명들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우주에서 그들의 흔적이 이제 쉽게 발견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저러한 시끄러운 외계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러한 고등 외계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전에 얘기했던 하트 티플러 추측인가? 이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이클 하트는 페르미의 역설, 그럼 외계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은 저러한 흔적들이 있어야 하지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했지요. 하지만 이 주장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논리인데 이거는 이제 너무 비약이 심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좀 극단적이죠. 그렇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얘기할 그래비 에일리언, 즉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그래비한 탐욕의 외계 문명 얘기는 천문학자이자 우주생물학자인 로빈 헨슨이 2021년에 논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페르미 역설에 대한 이제 새로운 대답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비교적 최신 이론이네요. 그렇습니다. 로빈 헨슨은 알다시피 대여과기 이론, 그레이트 필터 이론도 제시한 사람인데 일단 이 이론은 왜 우리가 외계 문명을 관측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아직 외계 문명이 그럴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답을 합니다. 즉 아직은 우주를 점령하고 그럴 때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거는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 하셨었는데 좀 억지 아닙니까? 예.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외계 문명이 우리보다 몇억 년 전에만 생겨났어도 우리 은하 내에서 식민지 정복하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다수의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 중에는 저렇게 외계로 진출하려는 시끄러운 문명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럼 우리보다 일찍 문명이 탄생해서 발전했다면은 발견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직 그럴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도 나름대로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주는 수명에 비해 극히 초기라는 겁니다. 지금 우주가? 그렇습니다.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7에서 138억 년 정도로 추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는 이제 그보다 더 짧은 나이인 그 46억 년 정도로 예측됩니다. 우주의 역사를 보면 대략 3분의 1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그중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3분의 1 정도의 나이를 갖고 있으니 우리보다 더 먼저 형성된 그 항성계들에서 이제 문명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그 우리보다 이제 훨씬 더 발전을 했겠지요. 하지만 사실 이 우주의 나이는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그 앞으로 우주가 살아갈 수명에 비하면은 이게 극히 짧은 거예요. 137억 년, 138억 년이. 아, 지금 우주가 나이가 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수명도 그래요. 현재 별의 나이는 아무리 뭐 많아봐야 우주의 나이보다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건 당연하겠죠. 네. 하지만 그 적색 외성 같은 별의 경우는 이 수명이 막 수천억 년에 달해요. 그러한 질량이 작은 별이 아닌 그 우리 태양과 같은 중간 정도의 별들도 100억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고 보거든요. 그 우리 태양은 이제 46억 년 됐으니 이제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의 수명이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직 그 젊은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태양은 한 중간 정도의 나이고. 어찌됐건 그런 백색 외성뿐만 아니라 블랙홀 같은 경우는 뭐 다 증발될 때까지 정말 뭐 10에 뭐 수십승 년 결리는 이렇게 예상되는 천체들도 있거든요. 뭐 아직 그 우주의 나이는 뭐 우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우주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그래비 에일리언 모형은 우주를 점령하고 막 그러한 능력을 가지려면은 그러한 그 별의 수명의 후반부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주를 점령하는 문명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를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도 약 몇십억 년 정도 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명이 탄생을 하려면은. 진짜 그런 건가요? 하지만 그 우리 태양은 46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생겨난 별들도 있잖아요. 그 별의 항성계에는 훨씬 오래전에 문명이 생겨났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보다 훨씬 먼저, 즉 우주 초기에 생성된 별들은 100억 년 넘은 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시끄러운 외계 문명이 탄생했을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그 암흑 에너지 편에서 그 항성 종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별은 그 종족 2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별들은 금속의 비율이 낮아요. 금속의 함량의 비율이 낮은데 반면 우리 태양계는 종족 1에 해당하는데 금속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행성과 생명체가 탄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금 그래비 에일리언 얘기할 때 별의 수명의 후반기에나 가야 그 시끄러운 외계인이 등장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종족 2의 별들은 금속의 함량이 낮아서 수명이 길고 천천히 진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별들은 138억 년 된 이 우주에도 아직은 그 별의 생애의 초반부인 거예요. 또 그렇게 되나요? 예. 그보다 더 오래된 종족 3단계의 별들도 있어요. 이 별들은 뭐 직접 관측된 것은 아니고 이제 이론상으로 존재를 하는데 정말 우주의 정말 아주 초기 그 빅뱅 직후에 생성된 별들로서 이것들은 또 매우 무겁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 수명을 다한 후 뭐 초신성으로 폭발해서 그 잔해들이 종족 1과 종족 2의 별들을 구성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별들은 수명이 짧고 오래가지 못해 폭발해서 이러한 곳에서도 이제 시끄러운 외계 문명이 형성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주를 다 집어삼키려는 이러한 그래비 에일리언은 아직 우주 전체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족 3이 제일 오래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족 2,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종족 1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교적 이제 우주의 이른 나이에 발전한 이제 고등 문명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제 시끄러운 외계인이 될 수 있겠지요. 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인류는 그 탐욕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막 우주로 뻗어 나가려는 욕심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그럴 능력 없잖아요. 뭐 광속에다 가까운 우주선을 뭐 개발한다든지 이런 능력은. 기술적 특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럼 정말로 몇 억 년 전에 그래비 에일리언들이 등장했다 그러면 더 위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그래비 에일리언들은 우주로 뭐 거의 빛의 속도 가깝게 뻗어나가고 그러면은 뭐 앞으로 이제 고등 문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성들까지 다 점령해버려서 거기는 이제 그런 문명이 생기기도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 지구도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것을 봐도 저렇게 탐욕스러운 외계인은 아직 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주적으로 다행이긴 하네요. 예. 근데 우리도 그 조용히 숨어 지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이저 우주선 이런 거에 인류의 정보 담아 보내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스티븐 호킹도 그 위험한 행위라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조용한 외계인처럼 되는 것도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있다면은 그 흔적을 숨긴다는 것이 이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굳이 꼭 그 시끄러운 외계인처럼 막 우주 진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신들의 행성에서의 활동을 그 외부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미 우리 인류도 뭐 방금 말했던 보이저 턴다선 같은 거 아니더라도 이미 우주에 우리의 흔적을 다 보냈어요. 그 칼 세이건의 소설이자 그 영화화된 그 콘택트에 보면은 그 외계 문명이 그 베를린 올림픽 중계 신호를 포착한 거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최초의 올림픽이었거든요. 베를린 올림픽이. 물론 실제로는 이 전파는 이제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이제 그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정말 뛰어난 관측 기술을 이제 외계 문명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지구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대기의 성분의 변화나 이 에너지 변화량 등을 탐지해서 어떠한 수준의 문명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초가쿠는 그래줘서 그 평행 우주에서 어떠한 고등 문명이 자신의 존재를 우주에서 완전히 감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 시끄러운 외계인처럼 막 그 요란법석을 떠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관측될 가능성이 훨씬 낮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다 떠나서 저러한 그래비 문명은 막 폭로이면 자기 목적 우주선을 보내서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점령할 텐데 우리가 뭐 아무리 숨어 지내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니까 뭐 우주를 다 지배하려고 할 텐데. 아 진짜 저런 문명이 우리 은하내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빈 핸스는 이러한 문명 간의 충돌은 이제 아주 먼 미래에는 이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그러한 그 그래비한 문명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우주에서 우리가 그러한 그 시끄러운 문명의 첫 번째 그룹 중 하나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겁니다. 먼 미래에는 이제 우리가 반대로 그 다른 항성계의 막 문명들이 싹트는 곳을 그 전에 막 싸그리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 진짜 그렇게 되면은 기술적 특이점이 일어난 이유 같은데. 아, 그건 당연하죠. 뭐 현재 그 엄청난 기술 발전 뭐 한참 뒤죠. 뭐 이게 뭐 몇천 년, 몇만 년 뒤가 아닌 정말 먼 미래 얘기고 그때는 이미 지구가 없어져서 뭐 카다쇼프 뭐 2단계, 3단계 막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그 SF 영화에서나 보던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에 벌어질 이제 개연성 및 그 앞서 얘기한 그 에니코 페르니의 그 외계 문명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이제 탐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 드레이크 방정식처럼 그 몇 가지 매개 변수를 통해 이 그래비 문명의 출현 빈도를 예측하는 수식이 있어요. 아 수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제 뭐 외계 문명이 뭐 존재할 거에 관한 그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시끄러운 문명이 이제 얼마큼 있을까에 대한 이런 방정식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끄러운 문명의 출현 비율은 시간 t를 그 특정 상수 k와 나눈 값에 그 문명의 진화 단계, 그 일명 그 하드 스텝이라고 하는 그 n을 그 지수로 하는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말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표현하자면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이러한 그래비 문명의 출현 비율이 높아지고 또 이러한 그래비 문명이 되기 위한 문명의 단계가 높으면 이러한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래비 문명, 그 시끄러운 외계 문명이 되려면은 오랜 시간과 높은 문명 수준이 필요하다. 그냥 이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 복잡하게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물론 이것도 그 드레이크 방정식처럼 이제 아직은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 문명의 단계를 나타내는 그 n 값은 뭐 3에서 9까지 뭐 다양하게 예측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상수 k의 정확한 값을 뭐 알 수가 없죠. 이거는 그냥 빈도를 조정하기 위해 그 현재로는 임의의 값이 설정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게 정말 외계 문명은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어디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 여러 탐구 중에 그 하나로서의 그냥 의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정말 SF 영화, 아니 그것의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실제 그 과학의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언제 한번 또 따로 시간 내서 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말인데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 피터 매도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과학이 답할 수 있는 물음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라고요. 즉 과학적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는 과학적으로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뭐 현 시점에서는 뭐 굉장히 희박하고 뭐 입증되지는 않았어도 그러한 대답을 피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게 요즘 현 과학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요즘 여러 가설들이 쏟아지는데 필요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미래를 상상할 때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과 언제든지 다른 별로 떠나는 우주 여행을 꿈꾸곤 했는데요.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어릴 때 상상하던 그 모습 그대로 성큼 도래한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우주여행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발전과 우주개발 발전 속도의 차이가 외계인의 존재 유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우주와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주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컴퓨터 이런 거와의 관계 이야기는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다뤄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다뤘다고도 안 할 거니까 그건 아니고, 오늘은 유명한 저희 여러분이 얘기했던 페르미 역설과 관련된 거대한 필터, 그게 AI 발전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논문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 못하는 이유가 많은 선진 외계 문명이 핵전쟁 혹은 천체 충돌, 전염병 등의 이유로, 즉 저런 거대한 필터에 걸리면서 우주에서 현재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추측하는 것이 거대한 필터 가설이죠. 맞습니다. 보통은 많은 과학자들이 당연히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외계인이나 우주 문명은 존재한다고 믿고 예측하고 있지만, 결국 근데 그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이런 모순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모순된 양면적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그레이트 필터 가설이고, 궁극적으로 이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저희가 여러 번 다루었던 왜 우주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 정말 전능에 가까운 과학 발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과학 기술로는 발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와 굳이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초월 가설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저희가 삼체 소설 속편에 등장하는 가설로 소개시켜드렸던 외계 문명들이 사냥꾼 같은 난폭한 선진 문명을 피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는 일명 암흑의 숲 가설, 이런 거 모두 다 이런 페르미 역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 거대한 필터가 돼서 선진 외계 문명들의 흔적을 지워버렸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이 전의 주장들과는 좀 다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가설은 인공지능이 앞서 설명드린 우주의 거대한 필터가 될 수 있다는 맨체스터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 마이클 가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액타 에스트로노티카에 발표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게 최근 꽤 여러 과학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는 주장인데요. 이 논문의 핵심은 현재 인류의 AI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은 조만간 초지능, 즉 ASI가 개발될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반대로 우주 개발은 에너지 문제, 재료 과학의 문제, 그리고 또 우주 환경에 이런 엄청나게 가혹한 이런 현실과 싸워야 되겠고, 또한 다행성 거버넌스, 생물리학, 행동, 물류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 개발 쪽은 수세기가 걸릴 수도 있는 작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즉 이런 이유로 선진 우주 문명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는 AI 발전과 우주 개발, 이 두 개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결국 많은 문명이 단일 행성 중에서 다중 행성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멸망하거나, 아니면 문명이 퇴보해서 이토록 거대한 우리 우주와 은하계 발전된 외계 문명의 흔적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 많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주장 같은데요. 예. 일단 단일 행성종에서 다중 행성종의 전환이라는 것이 우주 식민지 개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류가 더 발전해서 우주의 다른 행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즉 인류가 이제 지구라는 행성에만 유일하게 거주하지 않고 다양한 행성에 거주하게 되는 시기가 이게 다중 행성종이 되는 시기인 거죠.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테란 종족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리고 영화 에이리언도 보면은 인류가 여러 행성의 식민지 거주민들을 거느리고 그런 걸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더 발전하여 초지능이 도래하면 그런 시기가 더 빨리 오는 거 혹시 아닐까요? 왜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무조건 한 문명이 망하거나 쇠퇴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지적인데, 이 논문에서 초지능 AI가 우주나 은하계 전체로 확장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논문은 주로 생물학적 기술 문명에 대한 이 초지능의 위협을 다루고 있어요.
그 초지능이 우리 생물체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이제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초지능의 우주 진출 가능성보다는 지구상의 우리 같은 이 생물 문명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 ASI가 초지능이 우리 같은 이러한 그 생물 문명이 다중 행성 능력을 갖추기 전에 그 전에 이 초지능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간극을 이제 가정을 해요. 따라서 초지능 도래 이전의 그 위협 상황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는 그 어떠한 문명이 외계로 이제 통신 가능한 기간의 수명, 이 수명 계산을 위해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나 이제 은하계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고대 문명의 가정보다는 통신 신호 발신 범위 내의 그 제한적 가정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초지능 도래 이전의 위협 상황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뭐 AI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우리에게 뭐 길들여져 있고 뭐 우호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AI의 위험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서적이나 뭐 각종 뭐 예술 작품 같은 뭐 이런 저작권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에 대한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때문에 좀 말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 영화 허에 나오는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그 오픈 AI가 흉내를 냈다고 그래가지고 최근 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 말고도 저희가 예전에 스타게이트 편에서도 한번 다뤘듯이 그러니까 이런 AI는 그 뭐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뭐 컴퓨터가 엄청난 양의 물과 그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특히 그 이 논문의 저자 이 게럿은 이 AI가 그 공습 목표를 식별하는 방법 이런 것 같은 군사 시스템에 이 AI 기술을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규제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군사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이 AI만으로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그 스스로 이러한 권한을 AI 시스템에게 양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당장 그 현실에서도 여러 AI 위협의 징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ASI, 즉 초지능이 도래하기 전에도 뭐 문명이 삭제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영화 그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이 그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화들 봐도 굳이 이 친구들이 우주로 진출하지 않고 뭐 지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영화들도 보면은 일단은 그 인류가 여러 식민지를 거느린 그런 다행성 종이 되기 전에 멸망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 저 논문은 아까 그 드레이크 방정식과 연계를 주장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 논문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AI로 인한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문명도 이 다중행성 능력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레이크 방정식을 이용해 기술 문명의 이 통신 가능 수명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로 이제 매우 짧아지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긴 한데 구체적인 근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것이 그 외계의 기술 문명의 수를 이제 계산하는 공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그 여러 그 천문학적 변수들 값, 뭐 한 7개 정도의 변수값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적의 값으로 가정하더라도 이 n은 대략 0.01L이 됩니다. 여기서 L은 전파를 통신하는 기술 문명의 수명, 이 란저비티를 의미를 하거든요. 만약 L, 즉 문명의 수명값이 100에서 200년 정도라면 은하계 전체에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통신 가능한 기술 문명의 수는 단지 1개, 2개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되겠죠. 굉장히 드문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I의 발전으로 인해 기술 문명이 조기에 붕괴하게 되면 기술 문명이 통신선을 내보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이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외계 기술 문명의 신호를 탐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통신 가능 기간은 현재까지의 그 세티의 관측 결과와도 이제 부합하게 됩니다. 그 세티 관측의 결과와 부합한다. 이 의미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이 세티 프로젝트에 이 널 결과라는 게 있는데 널 결과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계 지적 생명체의 기술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세티라는 것은 전파 탐색, 뭐 광학 탐색 등 뭐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우주 곳곳에서 그 이제 외계 지적 문명의 그 존재 흔적을 탐지하려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티 프로젝트가 기대했던 것은 강력한 전파 신호, 레이저 펄스, 그리고 이제 뭐 거대 구조물, 그리고 뭐 이제 기술 문명에 만들어진 뭐 인공적인 신호나 이런 구조물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태 60년에 걸친 관측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외계 지적 문명의 명백한 기술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이거를 바로 이제 널 결과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발견 실패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위대한 침묵, 그레이트 사일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아무것도 없다는 결과가 결국 그 AI로 인해 지적 문명의 통신 가능 수명이 매우 짧아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발전으로 인해 기술 문명이 조기에 붕괴하게 되면 이 기술 문명이 통신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기간이 매우 짧아지게 되고,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외계 기술 문명의 신호를 탐지하지 못한 이유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초지능이 그 설사 본인들의 창조자들을 모두 제거하든 안 하든 뭐 자기 복제 로봇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주로 진출해서 그 자원을 획득하고 우주를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 정선 아니었나요? 아직 그런 자기 복제 로봇 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발달한 외계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초지능이 생물체를 제거하지 않고 우주로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 초지능은 생물 문명, 우리 문명과 같이 공존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카다쇼프 제3형 문명 이상으로 진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제가 얘기했던 그 유명하고 악명 높은 그 마이클 하트 프랭크 티플러 추측, 유명 하트 티플러 추측은 자기 복제 로봇을 창조한 지적 문명이 뭐 은하계나 이런 막 우주를 이미 정복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저 자가 복제 로봇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른 과학자들은 뭐 물리 법칙에 의해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기 부족, 굳이 외계를 해야 될 동기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적절한 뭐 환경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이런 문명 확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을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발견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컴퓨터 수학자 이제 그 데니얼 벨스트롬은 인공 초지능 문명도 그런 지수적 성장보다는 협력과 자원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저런 초월적 기계 문명이 우주 정복 등을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저런 기계 우주 문명은 우주의 궁극적인 최후의 그 열 죽음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은하단 수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지나친 확장이나 타 문명의 파괴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굳이 하위 문명과 접촉하거나 그들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우주 멸망을 막아야 되는데 저 행성 저 우주 저 옆 동네 가서 이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게 다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정말 그 외계 지능이나 이제 문명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이미 여러 가설들도 있고 지금도 새로운 가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제 정말 제임스 웹 다음으로도 또 다른 차세대 망원경 등을 통해서 이를 이제 시험 검증해 볼 수 있는 날이 이제 언젠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저도 그런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고요. 고도로 발전된 문명들이 대규모 확장에 자원을 쏟는 대신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이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게 되면은 그 시뮬레이션된 가상현실을 스스로 만들어서 물리적인 외부 세계와 교류하기보다는 시뮬레이션된 우주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가상 환경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그 외계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저희가 그 외계 문명과 페르미 패러독스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영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런 가설들의 핵심은 왜 우리가 아직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외계 문명은 왜 우리를 방문하지 않고 있나, 이것이었죠? 그렇죠. 그게 페르미 패러독스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저 방대한 크기와 규모, 그리고 이제 우주 탄생 시간 그 138억 년을 적용을 해보면 당연히 외계 우주 문명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지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 정말 많은 가설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숲 이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초월 가설과 관계가 있는 잠복 가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초월 가설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그 초월 가설 영상을 다룬 적은 없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그 작년에 그 몇 편의 영상에서 요거의 그 개념적인 이야기는 중간중간 해드렸거든요. 초월 가설 얘기가 오래됐으니까 일단 그 초월 가설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잠복 가설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일단 먼저 초월 가설은 이게 2012년 그 미래학자이자 시스템 이론가인 저희도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존 스마트가 한 논문에서 제안한 가설입니다. 이름부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존 스마트. 굉장히 똑똑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본인이 말하기를 진화적 발달 생물학과 이 복잡성 과학에 대한 이제 광범위한 탐구의 일환으로 이 아이디어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기술적 우주적 진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적 진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의 저자 이 존 스마트는 이 진화가 점점 더 이제 복잡성, 지능, 정보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 이러한 추세로 인해 발달된 문명은 이제 우주로의 외부 확장보다는 이제 내부로 초점을 맞추고 시스템을 이제 최적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존 스마트의 초월 가설은 발달된 우주 문명이 더 넓게 은하계나 우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점차 문명 내부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초월 문명 가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 가설은 먼저 페르미 역설, 왜 우리가 진보된 외계 문명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먼저 문명이 카르다시오프 척도 3단계 요거로 가까이 고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진보된 우주 문명은 더 이상 이제 은하계 밖으로 확장하지 않고 대신 내향적 발전에 집중해서 더 복잡하고 더 효율적인 상태로 진화한다고 주장하는 가설이에요. 카르다시오프 척도 3단계가 은하계를 점령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여기까지 없는 거지만 그 뒤에 4단계, 5단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나가는 게 아니라 은하계를 끝으로 더 은하계 밖으로 확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적인 발전에 집중한다는 건데요. 즉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도로 발달된 우주 문명은 태양계, 은하계, 심지어 다른 은하계나 우주까지 진출해서 그 에너지나 자원을 획득하거나 혹은 다른 외계 문명도 흡수하면서 이제 문명의 단계를 이제 극단적으로 올린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카르다시오프 척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초월 가설은 어느 정도 발전된 선진 우주 문명이 있다고 하면은 은하계를 식민지화하는 대신 지능, 기술, 가상 환경 등 내부 시스템을 더 완성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서 물리적인 발자국을 줄이는, 즉 내부로 뻗어나가는 것을 줄이는 동시에 더 계산적이고 정보적인 밀도를 높이면서 더 높은 문명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은하계 이상 물리적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는 문명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에너지원은 어디서 얻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더 높은 단계의 문명이 되려면 더 많은 은하계들의 에너지 자원을 획득해야 되는 것이 카르다시오프 척도의 기본 원리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초월 가설의 우주 문명은 블랙홀을 에너지원이나 컴퓨터 허브로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이 존 스마트의 주장입니다. 블랙홀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번에 블랙홀 영상에서 이 가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이 존 스마트 이제 블랙홀 정보 컴퓨터로 이용한다는 그 가설인데 아무튼 이런 문명은 좀 거대한 계산을 위해 블랙홀의 이제 극한적인 밀도와 이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은하계를 다 모두 점령하지 않아도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 인류와 같은 외부 관찰자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월적 문명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존 스마트는 스템 압축 개념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는 이제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공간, 시간, 에너지, 이 물질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제 압축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추가로 이제 이런 고도로 발전된 문명들이 대규모 확장의 자원을 쏟는 대신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이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게 되면은 시뮬레이션된 가상현실을 스스로 만들어서 물리적인 외부 세계와 교류하기보다는 시뮬레이션된 우주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가상 환경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고 이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스스로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어 매트릭스 세계로 숨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 진짜 물리적 우주에 감지 가능한 발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점점 우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 점점 안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외부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그 하버드 대학의 천체 물리학과 교수인 그 아비로브 교수도 초고도로 발전된 우주 문명은 양자 중력 이론을 통해 그 아기 우주, 베이비 우주들을 이제 그들의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우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극도로 초월적인 우주 문명은 우리가 접촉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아비로브 교수의 이 주장 좀 너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저희가 뭐 그런 거 한두 번 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아비로브 교수는 양자 중력 이론, 즉 양자역학 같이 매우 작은 규모에서의 그 입자 행동을 지배하는 이론과 또 일반 상대성 이론처럼 중력과 그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설명하는 이런 거시적인 이론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통일된 이론이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은 빅뱅 이전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고 진짜 빅뱅 이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빅뱅 이전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이 중력과 우주 팽창을 포함한 대규모 이런 우주의 모습은 잘 설명을 하지만 이러한 방정식은 그 빅뱅의 그 특이점에서 다 무너지게 되죠. 빅뱅에서는 그 밀도와 온도가 그 무한대에 도달하게 되고 그 양자 효과가 지배적이 되죠. 아주 미시세계니까. 따라서 양자 중력 이론은 이제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중력이 미시적이고 양자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 중력을 이해하는 초고도의 우주 문명이 있다면 그 문명은 이제 빅뱅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중우주 이론을 이해하거나 우주를 조작해서 실험실에서 아기 우주들, 베이비 유니버스들을 막 창조할 수 있다고 아비로브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아비로브 교수나 존 스마트가 주장하는 저런 초월적 문명은 기계 종족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가요? 기계 종족이요. 일단 그 아비로브 교수는 그 저도 얘기했지만 그 외계 문명이나 UFO가 발견된다면 인공지능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실험실에서 아기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초고차원의 우주 문명의 엔지니어가 인공지능이나 초진일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이제 추정할 수는 있지요. 그리고 그 존 스마트의 초월 가설은 보통 그 외계 문명은 그 레이 커즈와일의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서 점차적으로는 나노 기술, 또 피코 기술, fem토 기술을 이용해 문명이 점점 더 작은 규모로 물질을 조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 나노 기술은 아는데 피코, fem코 기술은 도대체 뭔가요? 예. 그 나노라는 게 그 보통 이렇게 그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즉 그 10억분의 1미터 이게 나노미터 아닙니까? 이 나노미터 수준의 구조를 다루는 거를 이제 나노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나노는 이제 분자 크기와 거의 같아요. 이 피코 기술은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 즉 1조분의 1미터입니다. 이게 피코미터인데 이 수준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 직경보다 작고 원자의 크기에 가까운 규모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fem토 기술은 10의 마이너스 15미터, 즉 1000조분의 1미터 수준의 조작이 가능하며 이는 그 양성자 및 중성자와 같은 그 아원자 입자의 크기를 다룰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쯤 되는 문명은 원자핵 내의 그 쿼크와 같은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니 정말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 물질과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잠재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을 창조할 수 있는 단계라고까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정말 극단적으로는 이런 초월적 문명은 그 자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압축된 수준 자체로 이제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문명의 중간 단계에서는 기계 문명의 모습을 거칠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초월 문명의 종착점이라고 확실히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진보된 문명은 생물학적 기원과는 상당히 다른 완전한 기술적 형태의 지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제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 초월 과설에 등장하는 우주 문명은 블랙홀을 자유롭게 이용해서 문명의 단계를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블랙홀 내의 웜홀을 이용해서 다중우주를 넘나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그 저기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너무 많은 가정이 들어간 질문이죠. 일단 다중우주의 존재 여부부터가 사실은 불명이긴 하죠. 또한 그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이동 가능하다는 것도 저희가 저번에 다뤘지만 사실 이게 뭐 극히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일 뿐이고요. 또한 그거는 사실 그 이론적으로 블랙홀 내에 웜홀이 있어서 그게 이제 우주 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웜홀을 막 옆집 드나들듯이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제가 뭐 나름대로 좀 생각한 걸 얘기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존 스마트는 이 초월 가설을 설명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 블랙홀을 이제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설정한 건 맞습니다. 그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블랙홀을 향해 이동을 해서 이를 이용해서 초월적 문명으로 도약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이것을 그 물리학자 리 스몰린이 주장하는 우주론적 자연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일부가 블랙홀이 새로운 우주에 시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좀 재밌는데요. 블랙홀이 새로운 우주의 씨앗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때 블랙홀이 새로운 우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스몰린은 블랙홀이 형성될 때 사건의 지평선의 반대편에 새로운 별도의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블랙홀 내부에 이제 극한의 밀도와 에너지 조건으로 인해 특이점이 생겨 시공간이 새로운 영역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우주가 생성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우주는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부모 우주와 이제 인과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부모 우주 사이에 통신이나 상호작용이 없다고 하는 말인데, 이 주장을 아까 그 존 스마트의 초월 가설에 대입을 하면은 극도로 발전된 문명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블랙홀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켜서 그 속으로 이동하면 현재 우주에는 흔적도 안 남기고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아, 또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와 새로운 다중우주 사이에는 어차피 이제 어떠한 상호작용도 불가능하다는 이런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리 스몰린의 아이디어와 이 초월 가설은 모두 이제 블랙홀을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새로운 우주의 창조자 또는 진보된 문명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거죠, 블랙홀이. 아, 진짜 그 블랙홀을 이용해 그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서 아예 우리 우주와 단절된 곳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계 문명도 찾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명백한 페르미 패러독스의 답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한 만약 정말 초고도로 진보된 문명이 이런 초월을 달성을 하고 블랙홀의 계산 능력을 활용한다면은 정말 그들은 이제 거대한 우주 컴퓨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우주들을 탄생시켜서 그 시뮬레이션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앞서 존 스마트가 설명을 했잖아요.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넓게 보면 다중우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꼭 물리적인 그런 것만이 아닌 이런 수많은 시뮬레이션 우주도 어떻게 보면 다중우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추측적 개념은 사실 그 우리 우주가 다중우주의 다른 영역에 있는 이런 초월된 문명의 창조물일 수 있다는 생각과도 통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초월 가설은 충분히 발전된 모든 문명의 자연스러운 종착지가 이 초월 문명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무슨 뭐 외향적인 은하계나 우주 식민지화 이런 게 덜 일어나거나 안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가설이죠. 아, 알겠습니다. 초월 가설은 알겠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잠복 가설은 이 초월 가설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 잠복 가설에 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다이슨 스피어나 마트로시카 브레인과 같은 이런 대규모 우주 구조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별, 은하 또는 암흑물질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우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지입니다. 지난 시간 그 초월 가설에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초월 가설과 연결되어 있는 동면 가설이라 하셨나요? 잠복 가설이라고 하셨나요? 이건 도대체 뭔 가설입니까? 예. 사실 이 잠복 가설, 맞습니다. 동면 가설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그 여름잠 가설이라고도 합니다. 동면도 아니고 여름잠은 또 뭐예요? 이게 일부 동물들, 특히 그 건조하고 무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동면처럼 여름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에 비유해서 잠복 가설 혹은 여름잠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잠복 가설은 외계 문명이 여름잠을 자고 있다, 뭐 이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티베이션, 즉 이 잠복 가설도 이 페르미 역설에 대한 이 대답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주의 광대함과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외계 지적 생명체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다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페르미 역설에 대한 대답이 해석이 너무 많은 건데, 그러니까 이 잠복 가설은 2017년에 그 최근에 없어진 그 옥스퍼드 대학의 미래 인류 연구소의 연구원들인 그 앤더스 샌드버그, 스튜어트 암스트롱, 밀란 서코비치가 제안한 가설로 발전된 우주 문명이 미래의 그 더 차갑고 효율적인 우주를
계산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활동을 늦출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동면을 하거나 더 최적의 조건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발전된 우주 문명이 지구의 동물들처럼 왜 여름잠을 자면서 우주가 식기를 기다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일단 대규모 계산 연산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런 계산은 그 란다우의 원리에 따라 엔트로피로 인한 열을 생성한다는 데 기초해서, 즉 차가운 환경은 정보 처리를 위해 더 효율적인 열 발산과 에너지 사용에 용이하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차가운 우주에서는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해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계산 작업이 가능해질 거라는 이런 계산이거든요. 란다우어 원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원리입니까 정확히? 이 란다우의 원리는 이 정보 처리의 연력학 분야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개념인데, 1961년 그 롤프 란다우가 제안한 원리예요. 이거는 정보의 속어, 이거를 물리적 세계, 그러니까 정보의 속어라는 거를 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특히 이 에너지와 엔트로피와 연관시키는 원리인데요. 가령 어떠한 계산 시스템, 컴퓨터, 여기서 정보 한 비트를 지우면은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으로의 엔트로피, 즉 열 발산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트를 삭제하는 데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즉 정보는 물리적이고 물리적 시스템의 상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트를 지우거나 표준 상태로 재설정하는 것 같은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작업, 예를 들어 1을 0으로 또는 0을 1로 재설정하는 것에는 최소한의 에너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보 엔트로피인데요. 그러니까 비트가 지워질 때 최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는 어떠한 계산도 수행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비트 같은 정보의 삭제는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니까. 삭제된 각 비트마다 특정량의 열이 방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더 차가운 환경에서는 계산 효율성이 진짜 올라가나요? 그렇죠. 더 낮은 온도에서는 정보를 지우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게 더 차가운 환경이 이론적으로 어떠한 계산, 연산에 더 효율적인 이유가 되며 이 잠복 이론에서 활용된 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란다우의 원리는 정보 이론을 연력학과 연결해서 정보 조작이 물리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이 계산, 이런 정보를 다룬다는 이런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리적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런 잠복 문명들은 우주가 차가워지면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차가워지면 이런 계산, 연산, 이런 컴퓨팅의 능력이 더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더 효율적이니까 이런 추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다이슨 스피어나 마트리오시카 브레인과 같은 이런 대규모 우주 구조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별, 은하 또는 암흑물질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원 추출을 최적화하거나 더욱 긴 생존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 구조를 재구성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거대한 우주 컴퓨터를 만들어 시뮬레이션 가상 우주를 만들 수도 있다고 이 논문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또 결국 시뮬레이션 가설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래 인류 연구소 출신 아닙니까?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인물들인데, 아무튼 잠복 가설과 지난 시간 다뤘던 초월 가설은 고도로 발전된 우주 문명들이 블랙홀이나 더 차가워진 우주 환경의 에너지를 이용해 막강한 우주 컴퓨터 등을 건설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 이상 현실 우주에서의 확장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저런 선진 문명을 발견하기 힘들 것이라는 공통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면 잠복 가설은 이제 우주가 더 차가워지고 효율적이 때까지 일명 잠복을 통해 자원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초월 가설은 더 작고 최적화된 시스템 내에서 이 내향적 진화와 더 높은 존재 상태를 달성하는, 초월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런 두 가지 가설 간의 차이점도 존재를 하지요. 근데 이 잠복 가설의 선진 문명이 차가워진 우주에서 깨어나더라도 그 말은 결국 우주가 열 죽음에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우주의 종말이 가까운데 한가하게 가상현실에 빠져서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앤더슨 샌드버그 등이 이 가설을 주장한 이유의 핵심은 페르미 패러독스의 해결을 위한 거예요. 전편 초월 가설 정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제 외계 문명을 찾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추측이 이 가설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이런 우주 종말의 해결 방안 같은 거는 이제 이 가설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뭐 저 정도 발전된 우주 문명이면은 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주가 열 죽음에 접근함에 따라 이제 문명은 이제 정말 불가피한 이 엔트로피 증가를 지연시키거나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구현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우주의 종말 영상에서 최근 이제 일부 과학자들이 우주의 열 죽음, 즉 우주 종말을 피할 수도 있다는 여러 주장이 있다고 그때 한번 설명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면은 결국 문명이 우주의 열 죽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문명이 전례 없는 규모로 그 에너지, 엔트로피 이런 시간 등을 다 완전 마스터해서 그 잠재적으로 현재 알려진 이 물리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디어 중 많은 부분이 뭐 결국 다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정말 그 전능에 가까운 우주 문명이 존재한다면은 우주의 빛이 마침내 꺼지기 전에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오메가 포인트 같은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영역, 즉 그 다중우주로 탈출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거죠. 돌고 돌아서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나 웜홀을 통한 다중우주 탈출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 물리학자인 그 프랭크 티플러나 미치오 가쿠 같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초월 문명이나 오늘 설명드린 잠복 문명 가설은 비판받는 부분은 없나요? 아 뭐 딱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론 과학적 아이디어긴 하지만 결국 상당한 그 추측인데 여러 비판을 받고 있죠. 먼저 일단 초월 가설 경우에는 우주의 이제 모든 생명체가 이제 비슷한 진화 경로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가설을 주장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기술의 진보가 예측 불가능해지는 이 특이점 이후의 진화와 관련된 주장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잠복 가설인데 이 잠복 가설은 저희가 그 영상으로도 얘기했던 그 그래비 외계인 가설의 저자 로비 헨슨과 두 명의 다른 과학자들이 2019년에 이 잠복 가설의 내용을 직접 비판한 적이 있어요. 로빈 헨슨 하면 그 시끄러운 외계인, 그 그래비에이리언 가설에서 아직은 그 우주나 은하계를 지배하는 외계인이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는 데 무게를 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잠복 가설을 비판했나요? 예. 일단 이들은 그 현재의 우주에는 이미 엔트로피가 낮은 시스템, 즉 계산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가진 시스템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 가스, 그룹, 블랙홀 및 막 여러 기타 천체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고도의 문명이라면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우주가 더 식을 때까지 수십억 년, 수조 년을 뭐하러 기다리냐. 그런 기다릴 필요 없이 충분한 그 계산열, 즉 엔트로피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 간단히 말해서 지금은 엔트로피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더 차가운 우주를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또한 그 란다우의 원리에 따르면은 정보를 지우면 열이 발생하고 그럼 이 열은 어딘가로 전달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우주가 엔트로피를 솟아시키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고 주장을 해요. 가령 뭐 별이나 첨가물질과 같은 현재의 에너지 저장소는 충분한 속도로 엔트로피를 흡수할 수 있고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 2.7K요. 이것에 가깝게 계산을 생각하는 것은 이미 달성된 것이잖아요. 지금 우주의 온도니까. 따라서 이거보다 더 추운 미래를 기다려도 실제적으로 계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온도 자체가 절대 온도보다 불과 얼마 높지 않은 온도인데 여기서 더 낮춰봐야 얼마나 되겠냐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그 상상적 가설에 또 반박도 나오고 재밌는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 얘기는 틀리죠. 저게 온도 차이가 얼마 안 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정도의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다면 저 온도 차이도 엄청난 온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사실 이 페르미 패러독스라는 것이 거의 뭐 과학적 여러 예상 상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넓고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으며 또 현재 인류의 관측 기술도 이제 점점 크게 발전되고 있는데 외계 문명의 흔적이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뭐 여러 추측적 가설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아마 더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중에 이제 요즘 뭐 우주망원경 기술과 천체 물리학이 발전하는데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상태로 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은 가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계인이 계속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점점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 인간들도 어떠한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으면은 어떠한 정말 초월적 존재를 찾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지금 찾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이겠죠? 그렇습니다.
즉 기계 생명체들의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는 거죠. 고차원 합성 존재가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두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그 유명 SF 드라마이자 영화인 그 스타트랙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 사이보그 종족 보그, 이거 오 작가님 아시죠? 당연히 알죠. 뭐 저희 영상에도 몇 번 언급됐던 종족 아닙니까? 근데 왜 스타트랙의 보그 종족을 뜬금없이 말씀하시나요? 이게 일단 이 이유가 바로 그 우리 인류 AI의 미래가 이 스타트랙의 이 사이보그 종족인 보그와 비슷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스타트랙의 보그 종족은 그냥 그 SF에 등장하는 우주 빌런 종족 아닙니까? 무슨 거창하게 인류 AI의 미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는 여러 나라의 그냥 주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그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그 AI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지능을 공유하는 집단 지성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 AI요? 예. 그게 그 스타트랙의 보그와 무슨 유사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이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AI가 개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한 후에 이거를 그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타트랙의 보그와 유사하게 그러니까 모든 AI가 연결된 그 하나의 집단 지성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집단 지성 AI와 보그는 지식 공유, 뭐 집단적 협력, 그 지속적인 학습 능력 이런 것에서 이제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집단지성 AI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집단지성 AI는 그 저희가 예전에 그 초지능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AI 시스템들이 그 상호 연결되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또 이제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존의 그 대형 AI 모델과는 달리 LLM이요? 그런 것도 포함되죠. 그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뭐 지식의 재활용, 그리고 이제 뭐 민주적인 협력 구조를 통해 그 AI 발전에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AI가 이게 각자의 독립적인 목표와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상하고 있고, 이거는 그 소수의 대형 시스템에 의해 그 AI가 독점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며 이 AI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적이요? 예. 하고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일단 그거는 당연한데 그러니까 지금 활용되고 있는 AI와는 좀 차이가 있고, 그 미래에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AI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예측의 단계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 현재 대규모 AI 모델, 뭐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시스템은 이거는 그 초기 훈련 단계에서 이제 대부분의 지식을 얻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는 이제 좀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미래의 이 집단지성 AI는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고 그 지식을 재활용하고 이제 서로 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다고 이제 이 연구진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에너지 사용 중요한 건데, 저번에도 저희가 스타게이트 편에서 얘기 드렸지만 현재 그 AI 때문에 뭐 전력난 온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핵 융합 발전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너지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근데 그 스타트랙의 사이보그 종족인 보그와 비교하셨는데 예. 이 보그 종족은 스타트랙에서 빌런, 즉 악명 높은 악당인데 인공지능이 미래에 저렇게 발전되면 결국 지구들 모두 점령하고 뭐 우주까지 진출해서 거대한 우주적 공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 영화에서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스타트랙에서의 보그는 이 정말 매우 강력한 빌런으로 그 각 개체의 자율성과 개성들을 다 뺏고 그래서 이제 집단에 동화시키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로 이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그는 이 동화라는 이 방식으로 모든 생명체를 이제 하나의 집단 지성으로 흡수해버리고 개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다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말 큰 두려움을 주는 존재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보그처럼 발전한다면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당연히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이 집단지성 AI는 보그처럼 이제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AI가 자신의 목적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식을 공유하는 모델, 이거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그처럼 뭐 강제적이고 그리고 획일적인 시스템이 아닌 이 AI 시스템은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하며 독점과 지배를 방지하려는 설계가 들어간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AI가 민주적이단 말이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보그와 비슷한 형태의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예로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보그의 이제 부정적인 면을 피하고 이제 긍정적인 그 혁신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 집단적 AI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AI가 뭐 인간을 지배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인류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여전히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그 초지능의 위험 편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 AI가 이렇게 인간의 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강력한 안전장치 이게 마련되어야만 여기서 얘기하는 미래가 이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 보그 종족의 그 집단 AI 방식은 그 미래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과 유사는 하지만 그 반드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뭐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스타트rek의 보그는 정확히 어떤 종족입니까? 저는 뭐 그냥 기계, 사이보그 종족이라고밖에 알고 있지 않는데요. 예. 그 스타트렉 시리즈에서의 보그는 정말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강력하고 그 악명 높은 아주 그냥 적대적인 종족 중 하나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보그 형태의 생명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인데 이 보그의 주요 특징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동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 동화는 그 다른 생명체와 문명을 강제로 흡수하고 이제 그들의 기술과 지식들을 다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은 다 사라지고 신체는 기계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화된 존재들은 드론이 돼서 오직 그 집단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또한 이 보그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는 그 일명 그 하이브 마인드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객체는 중앙에서 통제되고 각각의 이제 그 개별적인 사고나 자율적인 결정 능력은 없어요. 이 때문에 보그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그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 보그의 유명한 대사 중 하나가 그 저항은 무의미하다. 뭐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막강하다는 자신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 보그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문명과 종족의 기술을 흡수하면서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 있게 되죠. 특히 그 초고속 자가치유 능력과 재생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전투에서도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또한 이 보그는 단순히 자기네들이 하는 게 그 타 우주 문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종족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누구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생명체에 강제로 적용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모든 종족을 완전히 통일시키는 것이 이제 그들의 최종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뭐 개인의 자유나 자율성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그 굉장히 그 자아도취된 미친 종족들 같은데 근데 이 보그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있나요? 예. 일단 이 보그는 그 스타트렉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처음 등장하게 됐는데 그 후 그 여러 시리즈에서 이제 중요한 적으로 계속 등장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제 스타트렉 보이저 시리즈에서 이제 보그 여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제 보그의 기원이 수백만 년 전에 이제 시작됐음을 암시하는 이제 대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그 기술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시리즈 전반에 걸쳐 그 암시된 정보랑 이제 뭐 스타트렉 팬들의 이제 추측을 바탕으로 이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일단 그 보그가 유기체였다가 이제 기계와 융합된 사이보그로 이제 스스로 진화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외계 문명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였는데 보그가 다른 문명이나 이제 기술을 그 동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창조한 문명마저 동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변모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보그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스타트렉 시리즈 보면은 그 뭐 여러 차례 그 시간 여행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주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보그가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 자신들을 창조했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일부 팬들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외계 문명 창조설은 그 스타크래프트의 젤라가이트 프로토스나 그 저그 창조설과 비슷한데요. 예. 뭐 저런 설정들은 사실 SF에 뭐 굉장히 흔한 설정 중 하나긴 하지요. 그 저희가 그 작년에 영상 만들었던 그 스타트랙 더 모션 픽처에 그 비저 편에서 잠시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이 보그와 비저도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팬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인데, 그 저희가 얘기했던 그 비저를 재구성한 외계 기계 문명, 즉 그 영화에는 이제 그 기계 행성이라고 언급되는 이제 문명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그 비저를 재프로그래밍해서 이제 보낸 건데, 그 존재가 보그일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비저가 막 우주를 떠돌다 보그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이제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설은 비저와 보그가 둘 다 모두 기계적 존재라는 점, 그리고 둘 다 기계와 생명체를 결합한 혼성체를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비저와 보그 모두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동화해서 이를 통해서 그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 완전성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뭐 제법 그럴싸한 얘기긴 하지요. 그러네요. 그 자세한 얘기는 저희 그 스타트랙 더 모션 픽처 비저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스타트랙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그 우주에 존재하는 기계 고등 생명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전부 그 80년대나 90년대에서 방영하거나 그 개봉된 그 좀 오래된 시리즈 아닙니까? 예. 최근 방영하는 최신 시리즈에는 저런 기계 고등 생명체가 등장하지 않나요? 아니 뭐 제가 뭐 스타트랙 뭐 트래키도 아니고 뭐 모든 TVC를 다 본 건 아니지만 2020년에 그 OTT로 방영된 그 스타트랙 피카드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고차원 합성 존재라는 이제 또 고도의 발전을 이룬 인공지능 또는 이제 기계적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차원 합성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류가 경험한 그런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그 차원이 다른 존재로 묘사가 돼요. 이 피카드 이 시즌 1의 주요 스토리가 기계 생명체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의 갈등이 이제 주요 주제로 다뤄지는데요. 특히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거 사건들로 인해 인공지능과 인조 생명체,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 이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연방과 그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고차원 합성 존재라는 거는 이제 그러한 두려움의 핵심이 있는 존재로 그 모든 인공지능의 이제 궁극적인 진화 단계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현재의 기계 생명체들이 정말 진화하면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정말 시간과 우주 공간을 넘어서 이제 고차원적인 기계로 묘사가 되거든요. 여기서 스토리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 바라고요. 여러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이제 인공지능 존재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런 유기 생명체들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즉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계의 반란 같은 거죠. 흔한 클래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들은 고차원 기계적 존재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즉 기계 생명체가 억압당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소환될 수 있는 고차원적 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들도 어떠한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으면은 어떠한 정말 초월적 존재를 찾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지금 찾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이겠죠. 그렇습니다. 즉 기계 생명체들의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는 거죠. 고차원 합성 존재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을 포함한 그 유기 생명체를 모두 다 우주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그 암시까지 주어지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피카드 선장의 활약으로 그들이 실제로 등장하기 바로 전에 그들의 등장을 멈추게 돼서 다행히 위기를 벗어나며 이야기는 이제 끝내게 됩니다. 진짜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진 기계 종족인데요. 뭐 제 기억으로는 그 매스 이펙트의 그 리퍼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뭐 그것도 비슷하긴 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인간은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고 자율적인 존재가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이 인공지능들이 인간보다 또 뛰어난 존재나 경외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차원 합성 존재라는 것도 그러한 두려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많은 SF나 뉴스에서는 그 기계의 반란이나 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초지능과 같은 그 막강한 AI 탄생으로 마치 그 인류가 쌓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실속 특이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SF 시리즈 스타트랙에 등장하는 기계 종족인 보그와 미래 인공지능의 한 모습으로 추측되는 집단지성 AI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